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중독성 의약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에 마약성 진통제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중독성 의약품,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독성 의약품 그리고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혜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요.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혜국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마약성 진통제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특히 식욕억제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독성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이 그 의도하는 치료 효과라고 하는 게 수면을 유도하거나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마취를 하거나 이런 효과들인데요. 이런 효과들이 우리가 술이나 마약을 했을 때랑 비슷한 행복감이나 안도감을 같이 불러일으키거든요. 보상회로라고 하는 같은 뇌 부위에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보다 더 사용하고 싶고 의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효과가 좋다 이런 장점만 들었지 이게 중독성 의약품이다 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식욕 억제제는 펜터민이라는 약인데요. 사실 이 펜터민이라는 약의 성분은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마약이라고 알고 있는 히로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펜터민도 우리 뇌 안의 세포에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아주 강한 자극성 신경 호르몬을 엄청나게 분비시키거든요. 비만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비만하지 않은데도 그런 각성 효과나 어떤 정신적으로 활성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중독성 의약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중독됐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한 조사 결과를 봤는데 수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흔히 처방되는 식욕 억제제나 아편계 진통제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비율이 한 50% 가까이 되고요. 의존이나 중독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50%가 채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중독성이란 말 자체가 제가 계속 좋아서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내가 좋아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중독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나 증상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 중독성 의약품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자극성, 그러니까 각성제 계열의 중독성 의약품이 있고요. 진정제 계열의 중독성 의약품이 있거든요. 근데 각성제 계열의 그 중독성 의약품은 이 정신의 활성을 과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빈맥과 같은 신체 부작용뿐만 아니라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진정성 중독성 의약품인 근데 대표적인 아편계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는 호흡을 마비시켜서 사망사고에 이르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베니즈백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영화 내용이 이제 너무 좋아서 오피오이드 남용 사건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 중독의약품 남용 방지를 위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더라고요.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유명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오피오이드 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해에 4만 명이 이 오피오이드 아편계 진통제 중독으로 사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면 150명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절반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아편계 진통제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피오이드 남용을 했을 때 왜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을까요? 오피오이드 남용이 일종의 더 강한 마약이나 더 헤로인 같은 마약 중독자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실제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에서
더 강한 진짜 마약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은 사람에서 진짜로 마약, 더 강한 신종 마약 대마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로인 중독자들이 불법 오피오이드에 중독되기 전에 오피오이드 처방약 중독으로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중독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아편계 진통제 처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최근 10년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아편계 진통제의 오남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3가지 이상의 약을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의 약을 사용하거나 열흘 정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와서 약을 타가거나 이런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모든 경우가 최근 5년 사이에 다 2배가 늘었습니다. 아편계 진통제 크라이시스가 올 수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펜타닐 같은 패치 같은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냥 붙이다가 이거를 3개나 4개 내지는 10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녹여서 흡입을 하는 아편계 진통제 중독 현상, 중독자가 발생하고요. 이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국내 중독성 의약품의 현 실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게 많은 것처럼 들리네요. 이거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그리고 최근까지 국민 4명당 1명이 중독성 의약품을 사용하던 것에서 3명당 1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청소년의 숫자도 한 5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중독성 의약품이 왜 더 위험할까요? 조절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 청소년 시기에 중독성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중독성 행위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에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후유증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중독 예방 교육이라는 게 중독이 되면 나쁘다, 예컨대면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걸린다 이런 식이거든요. 의사가 처방을 하는 의약품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에 피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해도 사실은 잘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약물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이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지금 이제 가정의 보살핌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의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 시기에는 감정면은 다 발달이 되어 있는데 조절뇌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의 이러한 그 논리적 욕구를 부모들과 가정이 건강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현재 만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자원과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독성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수면 내시경을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았었는데 그 느낌에 완전히 집착이 돼서 한 해에 한 25번 정도 내시경을 하다가 병원에서 의뢰된 사례도 있었고요. 골절상 때문에 펜타닐 패치를 붙이기 시작했었는데 해외에서 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펜타닐 패치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국내 들어온 이후에는 실제로 통증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펜타닐 패치 한 10개 내지 20개를 모아서 흡입을 하다가 호흡 억제가 와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사례도 있고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신병을 앓았던 경험도 없는데 식욕 억제제를 4주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급성 정신병적 사파가 와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중독성 의약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필로폰이나 대마초 같은 마약 문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주로 문제가 됐었던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이 과거의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거의 히로뽕이나 엑스타시, LSD 같은 각성제 계열의 아주 더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하는 그 마약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2019년에 갑자기 늘어난 마약 사범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범, 다크웹 같이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사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온라인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또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어난 거랑도 연결이 돼서
인터넷이나 뭐 텔레그램 같은 그런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요. 실제로 마약 사범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마초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대마라고 알고 있는 게 뭐 돌돌 말아서 뭐 담배처럼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알고 있죠. 최근에 뉴스에서 문제가 됐었던 대마들은 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액상 대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게 합성하는 대마입니다. 대마를 고농도로 농축해서 그 여태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마랑 다른 건데요. 예컨대 우리가 뭐 히피들이 반전운동하면서 피던 낭만 대마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뭐 대마 안에 있는 중독성 성분인 THC의 함량이 1%, 2% 많아도 5%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적발되는 농축 액상 대마는요, 그 THC 성분이 최소 15%에서 60%까지 증가됐습니다. 어떠한 마약보다도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한 신종 마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과거를 생각하고 뭐 중독성이 낮다,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와, 그 고농축인 만큼 그만큼의 중독성도 늘어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이런 불법 마약류도 그 중독성 의약품과 같이 뇌에 보상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똑같나요? 중독성 의약품이나 마약이나 그 양리적 작용은 똑같습니다. 보상회로에 작용해서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키기 때문에 중독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약류 사범 중 30% 이상이 다시 마약류 범죄를 일으켜서 재수감되는 것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주 철저한 사법적 모델로 마약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약 사범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30% 이상이 재범을 한다는 거에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범죄자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 해 17,000명이 마약 사범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적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치료보호를 받아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약 중독도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 뭐 약물 오남용이건 마약 중독이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가까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료, 그리고 재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고 또 공중보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비의 지원 범위도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약 중독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학칼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단체라 좀 생소한데요. 대한민국 의학칼림원은요, 최고의 그 의학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민간 단체이고요. 2004년에 결성이 되었고 주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중독 예방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역할도 하게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독성 의약품에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중독성 의약품이나 마약뿐만이 아니라 카페인, 니코틴, 스마트폰, 게임 등 정말로 뭐 중독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 사회는 많은 중독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칼림원에서는 뇌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올 한 해 꾸준히 벌여왔고요. 내년에는 또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더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방 활동들을 더 힘차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학칼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이혜국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